우량인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발행이 급감했고 이런 현상이 새해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2704 쓰시는 분이 둘째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저녁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고 저는 지인 식당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 등록금 대출 받을 수는 없나요? 설령 이렇게 부부가 희생을 하면서 아이를 대학 보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한테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보내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대학교에서 한시라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려나 이미? 8722번님. 저는 그 노령견 사료 영양제 같은 첨단의 응모에서 물품 받고 후기 써서 올립니다. 좋은 사료 영양제 등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됩니다. 직접 후기 써서 올리는 대가로 응모품을 받으시는 거군요. 이것도 좋은 짠테크고 젊은 분들이 또 많이들 하시더군요. 자, 많은 분들이 멋진 아이디어들 보내주고 계신데 고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저는 고충은 가족끼리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땀 흘려 모은 내 노후 자금 급전 필요하다고 조금씩 빼서 쓰다가 이도저도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돈월이 투자백서에서는 이한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노후 자산을 급할 때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 순서도 있고 전략도 있을 텐데 특히 이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자산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쓸 때도 잘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올해가 2023년인데 우리가 개묘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올해가 좀 특별한 해입니다. 이게 뭐냐면 58년생 개띠분들, 왜 58년 개띠란 말 우리가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세대 구분의 분기점 같은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비붐 첫 세대고 한 해에 100만 명 넘게 출산했던 그 세대가 바로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55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는 거고 본격적으로 65세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기초연금도 해당이 되실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 우리 사회를 성장해 오시면서 함께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고 자산도 잘 모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잘 불리셨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모으고 잘 불리는 것에 관심이 돼 있으셨지만 이제는 이제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 자산을 잘 쓰고 잘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쓰는 것에 좀 관심 두셔야 되고 그래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재테크 중에서 불리는 전략 말고 노후자산 인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출 가지고 있는 돈을 연금으로 뺐을 수도 있고 내가 부분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략을 지금부터 좀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고 이 은퇴를 준비하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네.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현금 서비스라 그래도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돈을 뺏으시는 것도 그렇고 대출 받는 것도 그렇고 다 다르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무턱대고 나타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 계획. 그랬었죠, 옛날에. 예. 지금은 이제 무턱대고 쓰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자, 그래서 잘 쓰셔야 되는데 예. 이 젊을 때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노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두 번째로 정해진 금액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점점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좀 고민하면서 내가 인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사실 언제 수명을 다하게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젊을 때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예. 그러면 잔금, 중도금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면 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우리 사례자 사례를 보니까 대학 등록금을 줘야 된다. 예. 그럼 등록금을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애가 4년 동안 학교를 간다 그러면 4년 동안 내가 언제 돈을 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이 가능하죠. 그게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노후 자산의 특징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필요한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N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N분의 1이. 예를 들면 자산을 다 썼는데 아직 내가 말짱하게 살아있는 거죠. 비극이죠.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는 날 재산을 가장 많이 남겨둔 사람.
그것도 비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평균 수명은 알 수 없으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인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없다는 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퇴기 이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첫 번째 특징은 정해진 기간이 없다. 네. 정해진 금액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젊을 때는 한 달에 월급 받는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춰서 크다란 변수가 없어요. 어차피 꾸준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집을 사더라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거죠. 자, 그런데 노후가 되면요. 일단 시기별로 필요한 금액도 다릅니다. 일단은 초기에 활동기에는 자금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회상기로 들어가게 되면 집안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금액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젊을 때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에 걸리고 그렇게 되면 치료비가 들어가고 이 치료비가 일정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그날까지 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정해질 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고민해서 인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갈수록 판단 능력은 떨어지고 참 그렇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노후 자산을 이제 쓰긴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네.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름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지금 제시해 주신다 그랬는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로 예. 계단식으로 인출하라. 계단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고 내려가는 계단.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쓰지만 점점 내려가는 계단식을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산을 인출할 때는 노후에도 월급처럼 매달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기에는 좀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점점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계하시냐면 예.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평생 수령이 가능한 연금형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을 먼저 밑바닥에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이면 100, 300이면 300 그 금액을 평생 밑바닥에 깔아서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는 거고 예. 그 위에다가 내가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도는 여행을 다니고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 그러면 그 자산 중에서 10년 동안 확정 기간으로 수령할 수 있는 확정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배당, 월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정 기간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하셔서 그걸 상황에 따라서 뭐 15년, 10년, 5년으로 이렇게 쌓으시게 되면 처음엔 좀 많이 받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씩 종료되면서 금액이 적정하게 줄어드는 그러면 동일한 돈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식 인출. 이제 요즘은 노후 준비들을 전보다 더 신경 쓰시면서 뭐 연금이나 노후 자산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텐데 네. 그 인출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네. 똑같이 연금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 연금도 있고 자산도 많으신 분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다 같이 받는 방법보다 이 두 번째 원칙이 바로 뭐냐면 수익률에 따라서 인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률이 낮은 걸 먼저 수령하는 거죠. 그래야 되겠군요. 그리고 수익률 높은 것을 늦춰서 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통장에 두고 있는데 얘가 수익이 별로 안 나. 그럼 빨리빨리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이고요. 수익이 잘 나는 것은 늦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1년 수령 시기를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5년 늦추면 36% 연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연금 100만 원을 빼서 7%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내가 빼서 내가 하는 게 낫지만 내가 7% 수익을 내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인출하지 말고 다른 자산을 먼저 쓰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늦게 인출하는 것 이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가 연금 이런 것들의 수익률을 연금 개시나 혹은 은퇴 이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서 수익률 낮은 것을 먼저 인출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략이죠. 그렇죠. 당연한데 의외로 그동안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거죠. 수익 네, 그렇죠. 낮은 것부터 인출해서 쓰자. 네. 자, 노후 자산 인출 전략 이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어떻게 쓸 거냐인데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은퇴하시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난 이제 저축과 투자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공회관 보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은퇴자분들을 상담해 보니까 저축과 투자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축 투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예.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연금을 받아서 혹은 자산을 인출해서 쓴다라는 개념보다 그걸 다시 재투자한다는 전략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데 한 번에 1억, 2억 목돈 투자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자산을 인출해서 한 달에 연금을 3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 쓰고 100만 원이 남았어요. 예. 이 100만 원을 또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목돈 투자가 아니라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일단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뭐 쓸 돈도 없는데 이거 다 안 쓰고 저축해서 뭐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돈을 저축하시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더 늙은 노후에 또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해요. 연금 받은 돈을 다시 연금 펀드에 가입해서 그 해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자산을 또 불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쓸 돈이 없고 다 모았다라고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자녀에게 상속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출해서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인출한 돈을 다시 재저축, 재투자해가지고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아마 더 효과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조언을 들으니까 이게 뭐 돈 쓸 일만 남았다 싶었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네. 합리적으로 쓰고 또 저축과 투자를 계속할 방법들이 있군요. 그럼요. 네. 네,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고 이 쇼크라는 말은 부정적이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일 때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였지만 주가는 괜찮았고요. 다른 기업들도 어닝 쇼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짠테크와 관련해서는 저도 기대했던 분야인데 자동차에서 많이 아낄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엑셀 살살 밟습니다. 주행 습관으로 20% 연비 감면되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에코 드라이빙이라는 건데요. 이게 의외로 연료 절약이 많이 됩니다.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죠. 자,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